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서유아의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잠든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삐삐하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 음만이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전 원무과에서 받아온 그녀의 인생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무게의 수술비 청구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밤낮으로 일했지만 천문학적인 액수의 병원비 앞에서 그녀의 노력은 그저 모래성에 쌓는 조약돌과도 같았다. 바로 그때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왔다. 3년간 사귄 남자친구 김민석이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유하야, 또 이러고 있었어. 그러다 너까지 쓰러져. 그의 다정한 목소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아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민석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유하야,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우리 어머니 수술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유하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민석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오늘 밤 우리 회사에 아주 중요한 투자자가 오셔. 박 이사님이라고 성격이 좀 괴팍하지만 손이 아주 큰 분이시지. 내가 그분을 잘 대접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면 엄청난 액수의 보너스를 받게 돼. 그 돈이면 수술비는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아. 그의 계획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렸다. 하지만 유하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싹 텄다. 내가 뭘 하면 되는데.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오늘 밤 그분이 묵으시는 호텔 스위트룸에 가서 술 시중만 좀 들어주면 돼. 분위기만 잘 맞춰드리면 되는 거야. 내가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 절대로 위험한 일은 없을 거야. 술 시중. 그 단어가 유하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저었다. 싫어. 난 그런 거 못해. 하지만 민석은 집요했다. 그는 병실 안의 어머니를 턱으로 가리키며 잔인하게 속삭였다. 그럼 어머님은 이대로 수술 못 받으시고 돌아가셔도 괜찮다는 거야. 유하야, 딱 한 번이야. 오늘 밤만 눈 딱 감으면 돼. 어머니라는 말에 유하의 모든 저항이 모래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이끌었다. 그는 근처 카페에서 그녀에게 신경안정제라며 작은 알약이 든 물 한 잔을 건넸다. 긴장을 풀어줄 거라는 그의 말에 유하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물을 마셨다. 약기운이 돌자 세상이 약간 흐릿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로얄 크라운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 이 호텔 체인의 젊은 총수 권태주는 냉정한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내 결정에 토를 달 생각 마시오. 마음에 안 들면 당신들이 직접 투자처를 알아보든가. 그는 일말의 감정도 없이 거래를 종결시키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곁에 선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박 이사님께서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꼭 이용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십니다. 중요한 손님이시라 거절하기가 좀...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공간에 타인이 머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지만 박 이사의 투자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알았다. 내가 옆방 VIP 스위트로 옮기지.
방 구조는 똑같으니 상관없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 그렇게 운명의 톱니바퀴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민석은 박 이사가 여전히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묵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호텔 복도에서 유에게 키카드를 쥐어주며 마지막으로 그녀를 부추겼다. 예쁘게 웃으면서 알지 금방 끝날 거야. 그는 그녀를 어두운 복도에 홀로 남겨둔 채 죄책감 없이 차가운 등을 보이며 사라졌다. 유아는 떨리는 손으로 키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댔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어둡고 고요한 스위트룸 안으로 발을 들였다. 약기운 때문에 머리가 몽롱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방 안쪽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남자는 위스키 잔을 든 채 그녀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다. 저 사람이 박 이사일 것이다. 태주는 예고 없이 열린 문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는 호텔 측에서 자신이 부르지도 않은 룸서비스나 에스코트 서비스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내보내려 입을 열었다. 누구지 내가 뭘 시켰던가.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필사적인 결의가 담겨 있었다. 태준이 마신 독한 위스키와 유아가 삼킨 약물이 두 사람의 이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태준은 그녀가 왜 이곳에 있는지 누구인지 묻는 대신 알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유아는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대신 오직 어머니의 수술비만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그 밤의 기억은 두 사람 모두에게 조각난 필름처럼 불분명했다. 그것은 로맨틱한 만남이 아니었다. 한 여자의 절박한 희생과 한 남자의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또 다른 남자의 추악한 배신이 뒤엉켜 빚어낸 거대한 실수였다. 유아는 약기운에 굴복하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고 태주는 평생 처음으로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채 본능에 몸을 맡겼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호텔 스위트룸에 두꺼운 커튼 사이로 스며든 눈부신 햇살이 서유아의 눈꺼풀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깨질 듯한 두통과 온몸을 짓누르는 낯선 통증에 신음하며 눈을 떴다. 어젯밤의 기억은 짙은 안개 속처럼 흐릿했고 수치스러운 장면들만이 조각난 파편처럼 머릿속을 떠다녔다. 그녀의 심장을 가장 먼저 덮친 감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와 절망감이었다. 거대하고 텅 빈 침대에는 그녀 외에 아무도 없었다.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마치 그녀가 더럽고 쓸모없는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룻밤의 유희가 끝나자마자 버려진 것이다. 유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흩어진 옷가지를 주워 입었다. 그녀의 모든 동작에는 자신을 향한 경멸이 묻어났다. 그녀는 최대한 빨리 이 치욕의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바로 그때 침대 아래에서 무언가 금속성의 빛을 반사했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그것이 값비싼 커프스 버튼 한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백금으로 만들어진 몸체에 검은 오닉스가 정교하게 박혀 있었고 그 옆에는 아주 작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김민석이 묘사했던 천박하고 과시욕이 강하다는 박 이사의 취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그 커프스 버튼은 지극히 세련되고 절제된 품격이 느껴지는 물건이었다. 유하의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 의심의 실체를 파고들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작은 쇠부티를 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 넣고는 도망치듯 스위트룸을 빠져나왔다. 같은 시각 권태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침실에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잠에서 깼다.
간밤에 마신 위스키 때문에 숙취가 심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여자의 잔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낯선 비누 향기, 그리고 겁에 질린 듯. 단 그녀의 눈빛. 그는 그것이 술기운에 꾼 생생한 꿈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그는 스트레스가 심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을 뿐이었다. 그는 비서를 불러 오전 스케줄을 전부 취소하라고 지시한 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며 꿈의 잔상을 씻어냈다. 그의 세상에서 하룻밤의 꿈 따위에 허비할 시간은 없었다. 그는 다시 로얄 크라운 호텔의 냉철한 지배자로 돌아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비즈니스 문제에만 집중했다. 그 하룻밤의 실수는 그의 기억 속에서 금세 잊혀갔다. 유한은 호텔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김민석과 마주했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환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현금 봉투가 들려 있었다. 거봐 괜찮을 거라고 했지. 계약 성공적으로 따냈어. 네가 어머님을 살린 거야. 유하야. 그의 명랑한 목소리가 유하의 귀에는 역겹게만 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돈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안에 느껴지는 돈의 무게가 더럽고 추악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와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수술비를 완납했다. 청구서 위에 찍힌 완납 도장을 보는 순간 그녀는 안도감 대신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어머니를 살렸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석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몇 주가 흘렀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다. 유한은 그 끔찍했던 밤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몸은 그녀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시도 때도 없이 속이 메스꺼렸고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일 거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그녀의 창백한 안색을 걱정할 정도였다. 마침내 끔찍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자신의 작은 원룸 화장실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뜯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결과가 나타났다. 테스트기 위로 선명한 두 줄이 떠올랐다. 양성, 임신이었다. 유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지우고 싶었던 그 하룻밤의 실수가 그녀의 몸 안에 생명의 씨앗을 남긴 것이다. 악몽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국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손안에는 그녀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끔찍한 증거, 임신 테스트기가 굳게 쥐어 있었다. 그날 밤의 남자는 이름 모를 그림자였고 전 남자친구는 악마였으며 그녀는 이제 세상에 홀로 이 거대한 비밀을 짊어지게 되었다. 커프스 버튼이 남겼던 작은 의심은 이제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생명의 거대한 현실 앞에 완전히 짓눌려 버렸다.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은 서유아의 삶에 내려진 끔찍한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몇 번이고 다른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그녀의 작은 원룸 안에서 유한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뱃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생명에 대한 혼란스러운 분노에 휩싸였다. 이 아이는 축복이 아닌 지워버리고 싶은 실수의 증거였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그녀는 결국 김민석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지만 이 모든 비극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는 어쩌면 그가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고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연락해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유아는 말없이 임신 테스트기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민석의 얼굴에 떠올랐던 가식적인 미소는 테스트기를 확인하는 순간 경악과 공포로 바뀌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추악한 본성이 드러났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이러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그의 첫마디는 아이에 대한 걱정이 아닌 오직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기적인 두려움뿐이었다. 유아의 가슴이 차갑게 식어 내렸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들고 물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 질문에 민석은 마치 독사처럼 그녀를 쏘아붙였다. 우리 웃기지 마. 그게 내 아이라는 증거라도 있어. 네가 그날 밤 이후로 다른 놈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의 비열한 책임 회피에 유아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눈물을 삼키며 그날 밤에 아이가 맞다고 항변하자 그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그럼 지워. 당장 병원에 가서 그 실수 덩어리를 없애버리란 말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실수 덩어리라는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아의 심장에 박혔다. 뱃속의 생명은 실수가 아니었다. 책임져야 할 결과였고 소중한 생명이었다. 유아가 아이를 지을 수 없다고 저항하자 민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서유하, 경고하는데 만약 네가 이 아이를 낳아서 내 앞길을 막는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매장시키는지 똑똑히 보게 될걸. 돈 때문에 몸 파는 싸구려라고 소문내는 것쯤은 일도 아니야. 그의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가난한 미혼모가, 그것도 추문에 휩싸인 여자가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너와 내 아이 둘 다 진창 속에서 평생 허우적거리게 될 거야. 그러니 내 말을 들어. 이건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의 말은 위협이자 교묘하게 포장된 회유였다. 바로 그 순간 유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를 향한 마지막 미련과 애정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독한 경멸이 담긴 차가운 눈으로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제물로 바치는 추악한 괴물이었다. 그를 부수기 위해 계획된 그의 협박은 역설적으로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의가 싹텄다. 이 아이는 비록 수치와 배신 속에서 잉태되었지만 아무런 죄가 없었다. 이 아이는 그녀의 일부였다. 그녀는 결코 이 괴물 같은 남자의 손에 자신의 아이의 운명을 맡기지 않을 것이었다. 두려움은 맹렬한 모성애로 변모했다. 유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김민석, 잘 들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아이 나 혼자 낳아서 키울 거야. 그러니 너는 네 잘난 인생이나 잘 챙겨.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렸다. 분노와 당혹감에 찬 그의 표정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가진 돈도 안정적인 직업도 없이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세상에 던져졌다.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을 했다. 살아남아서 자신의 아이를 지켜내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생긴 것이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 속을 걸으며
자신도 모르게 배를 감싸 안았다. 뱃속의 작은 생명을 향한 그녀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서유아의 세상은 송두리째 변해 있었다. 불러오는 배는 더 이상 옷으로 가릴 수 없을 만큼 눈에 띄게 되었고 세상의 시선은 그만큼 더 차가워졌다. 임산부라는 이유로 그녀는 번번이 일자리에서 해고당했고 결국 보증금을 빼서 더 작고 허름한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닥치는 대로 굳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녀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태동은 그녀에게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눈물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지켜야 하는 엄마였다. 그녀는 가끔씩 주머니 속에 차가운 커프스 버튼을 만지작거렸다. 그날 밤의 남자가 누구였을까 하는 의문은 이제 그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력사무소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이 들어왔다. 로얄 크라운 그룹의 새로운 레지던스 VIP 론칭 파티에서 하루 동안 서빙을 하는 일이었다. 보수는 그녀가 며칠 동안 벌어야 하는 액수와 맞먹을 만큼 파격적이었다. 몸은 힘들겠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했던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로얄 크라운 그룹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다. 파티가 열리는 연회장은 그녀가 살고 있는 초라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유명 인사들과 재벌들의 웃음소리가 클래식 음악과 뒤섞여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유하는 낡은 유니폼을 입고 최대한 배를 가리려 애쓰며 사람들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그녀는 이곳에 속하지 않은 투명 인간과도 같은 존재였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단상 위로 한 남자가 올라섰다. 로얄 크라운 그룹의 총수 권태준이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서자 시끄럽던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유아는 쟁반을 든 채 무심코 단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어쩔 수 없었던 그녀의 악몽 속에 등장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기억 속에서는 흐릿했던 그의 얼굴 윤곽이 이제 수정처럼 맑고 뚜렷하게 보였다. 그는 김민석이 말했던 배불뚝이 중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젊고 압도적으로 잘생겼으며 온몸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냉정함을 뿜어내고 있었다. 김민석의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유아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려 연회장 구석의 기둥 뒤로 숨었다.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그 남자는 누구인가 왜 그날 밤 그 방에 있었던 것인가 온갖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녀는 불안하게 주머니 속에 커프스 버튼을 매만졌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폭탄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한 취객이 비틀거리다 다른 직원의 쟁반과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와인잔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사람들이 놀라 흩어지는 과정에서 누군가 기둥 뒤에 서 있던 유하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고 그 바람에 주머니 속에 있던 물건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다. 동전 몇 개와 낡은 열쇠 그리고 백금 커프스 버튼이었다. 커프스 버튼은 매끄러운 바닥을 미끄러지며 대구르르 굴러가 소란을 살피러 다가오던 권태준의 완벽하게 닦인 구두 끝에 가서 멈췄다. 그는 짜증스럽게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작은 물체를 보는 순간
그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그것을 즉시 알아보았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직접 디자인해 선물해 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커프스 버튼이었다. 몇 달 전 잃어버리고는 내내 아쉬워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그의 시선이 바닥의 커프스 버튼에서부터 그것을 허둥지둥 주우려는 임산부 서버에게로 천천히 옮겨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머릿속을 안개처럼 떠다니던 그날 밤의 기억. 그저 술기운에 꾼 꿈이라고 치부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번개처럼 합쳐지며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낯선 비누 향기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그녀였다. 꿈이 아니었다.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유아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유아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단순한 재회를 넘어선 충격과 냉정한 계산, 그리고 이글거리는 분노의 폭풍을 보았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위태로운 평화는 이제 끝났다. 운명은 결코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파티장의 소음은 아득한 배경처럼 멀어지고 서유아의 세상에는 오직 눈앞의 남자, 권태준의 얼음 같은 시선만이 존재했다. 그는 주위의 경악과 수근거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저항할 틈도 없이 그녀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찬 낮고 위험한 속삭임이었다. 따라와. 그는 하객들의 시선을 가르며 마치 홍해를 가르는 모세처럼 그녀를 이끌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비서가 재빨리 길을 열었고 유아는 영문도 모른 채 그에게 끌려가 어느 조용한 VIP 라운지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거대한 맹수와 단둘이 남겨진 사슴처럼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그날 밤의 흐릿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냉혹한 지배자였다. 태주는 그녀를 소파에 거칠게 내팽개치다시피 했다. 그는 한치의 자비도 없이 그녀를 몰아붙였다. 내 정체가 뭐지? 누가 너를 내 방으로 보냈어?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나? 그의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약점을 잡기 위해 경쟁자들이 심어놓은 첩자이거나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는 교활한 사기꾼일 것이 분명했다. 그의 억울한 비난에 유아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가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결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함정이라고요. 당신이야말로 누구죠? 왜 그날 밤 박 이사가 있어야 할 방에 당신이 있었던 거죠?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을 괴롭혀온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어머니의 병, 김민석의 배신, 그리고 그녀가 전달받았던 방 번호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 절박하고 기구해서 오히려 현실성이 없어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 맺힌 진실한 눈물과 억울함은 그 모든 것을 거짓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태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영의가 너무나 완벽하거나 아니면 그녀가 말하는 것이 모두 사실이거나, 하지만 권태주는 감성을 믿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오직 사실과 증거만을 신뢰했다. 그는 비서를 불러 유전자 검사를 지시했다. 그의 자원과 인맥을 통해 검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아는 사실상 그의 감시 아래 호텔에 갇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불안에 떨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태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마침 그의 숙부인 권상철 부회장이 경영권을 문제 삼으며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미혼의 자식도 없는 그의 사생활을 걸고 넘어지며 그가 그룹을 이끌기에 불안정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핏줄이라면 이 아이는 숙부의 입을 다물게 하고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친자 관계 확률 90.99%. 아이는 그의 아들이 맞았다. 모든 사실이 증명된 순간 태준의 태도는 80도 바뀌었다. 그의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남았다. 그는 다시 유아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들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아이는 내 아이가 맞다. 나는 내 그룹을 지킬 후계자가 필요하고 당신은 당신 아이의 미래를 지킬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겠지. 그는 마치 비즈니스 계약서를 내밀 듯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 뭉치를 그녀의 앞에 던졌다. 그것은 결혼 계약서였다. 나와 결혼해. 아이를 낳아주면 당신과 당신 아이의 평생을 책임져 주지. 계약서의 내용은 지독할 만큼 거래적이었다. 그들은 법적인 부부가 된다. 그녀는 회장 사모님이라는 직함과 그에 걸맞은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아이를 낳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두 사람은 이혼할 수 있으며 그녀는 막대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 그 어디에도 사랑이나 애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것은 철저히 아이를 매개로 한 거래였다. 유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의심하고 경멸하는 남자.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악몽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가난과 멸시 속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미래와 모든 것이 보장된 안정적인 미래. 미혼모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가야 할 아이의 인생. 선택은 고통스러웠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작고 가녀린 서명은 그의 대담하고 힘찬 서명 옆에서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을 한 기분이었다. 계약이 성사되자 태주는 곧바로 그의 약혼녀가 된 그녀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내일 아침 기사가 데리러 갈 거다. 짐을 챙겨둬. 그는 더 이상의 말 없이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화려한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유아는 손안의 계약서가 교도소의 판결문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이의 미래를 지켰지만 이제 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새장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6. 권태준의 펜트하우스는 하늘 위에 지어진 성체와도 같았다. 서울의 모든 불빛이 발 아래 반짝였지만 서유에게 그 화려함은 그저 차가운 유리에 비친 신기루일 뿐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박물관처럼 거대하고 정적인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으로 가득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텅 빈 공간이었다. 집사는 그녀에게 저택의 구조를 안내하며 마치 법전이라도 되는 듯 빽빽하게 적힌 생활규칙 목록을 건넸다. 식사 시간, 출입 가능 구역, 손님 접견 규칙 등 그곳에는 아내로서의 삶이 아닌 잘 관리된 인큐베이터로서의 의무만이 존재했다. 유아는 자신이 결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값비싼 물건이 되어 전시장에 들어온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들의 동거 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하였다. 그들은 같은 공간을 공유했지만 결코 삶을 나누지는 않았다. 태주는 이른 새벽에 출근해 늦은 밤에 돌아왔고 간혹 마주칠 때면 그의 대화는 오직 아이의 건강에 대한 질문뿐이었다. 그는 최고의 주치의와 영양사를 붙여주었고 그녀의 모든 식단과 일정을 관리하게 했다. 그는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계자를 품은 소중한 그릇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결혼 사실을 공식화하기 위해 태주는 가족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그 자리에서 유하는 마침내 태준의 가족, 즉 그녀의 새로운 적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호시탐탐 그룹을 노리는 야심가숙부 권상철 부회장과 그의 딸이자 질투심 많고 오만한 사촌 신우이 권수진이었다. 그들은 유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저녁 식사는 가시방석이었다. 권상철은 점잖은 척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과거와 집안에 대해 묻는 그의 질문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권수진은 한술 더 떴다. 그녀는 유하의 옷차림과 말투를 비웃었고 그녀의 기적적인 임신에 대해 비꼬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 줄 알고 우리 귀한 핏줄을 덥석 물었을까. 유하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고 있을 때였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침묵을 지키던 권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서리빨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내 아내이자 내 아이의 어머니다. 그의 합당한 예의를 갖추도록 해. 그 말에 식탁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유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가 그녀를 계약 파트너 이상의 존재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편 김민석은 최근의 승진에 도취되어 유에 대한 기억을 거의 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재계 소식지에 실린 작은 기사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철옹성 갔던 로얄 크라운의 권태준 회장이 극비리에 결혼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무심코 기사에 실린 부부의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진 속 수줍게 고개를 숙인 여자는 분명 서유아였다. 그의 머릿속이 아찔해졌다. 그가 보냈던 박 이사의 방, 갑작스러운 방 변경, 그리고 유하의 임신.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 아이는 권태준의 아이였던 것이다. 그는 분노와 탐욕에 휩싸였다. 그는 여자친구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와 권력으로 향하는 복권을 제 손으로 찢어버린 것이었다. 그의 후회는 이내 악의적인 계획으로 변모했다. 그는 그날 밤에 진실을 알고 있었다. 물론 자신이 각색한 버전의 진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유하의 새로운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비밀을 쥐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거만한 권씨 일가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추문, 즉 그녀가 돈을 위해 몸을 팔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유아는 화려하지만 텅 빈 자신의 침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해 처음으로 방패가 되어준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리며 아주 작은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어느 허름한 술집에서 김민석은 휴대폰 속 유하의 사진을 보며 탐욕스럽고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유하를 향한 위협이 이제 안과 밖에서 동시에 조여오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서유아의 영혼은 날마다 시들어갔다. 그녀는 값비싼 장식품처럼 그저 존재할 뿐 아무런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 거대한 세장 속에서 무력감을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유일한 열정, 디자인 스케치를 다시 시작했다. 작은 스케치북과 달아빠진 연필 한 자루가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위안이었다. 어느 날 저녁 예상보다 일찍 퇴근한 권태준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스케치북에 몰두하고 있는 유하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무심코 그녀의 어깨 너머로 스케치북을 훔쳐보았다. 그리고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프로페셔널한 가구 디자인 스케치였다. 호텔리어인 그는 좋은 디자인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자신의 후계자를 잉태한 도구가 아닌 재능을 가진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녀에 대한 편견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그날 이후 그녀를 보는 그의 시선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의 변화는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아가 심한 입덧으로 고생할 때면 그는 말없이 집사에게 그녀가 먹을 수 있는 담백한 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어느 늦은 밤 창밖의 포장마차를 보며 무심코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혼잣말을 한 다음 날에는 거짓말처럼 최고급 식기에 담긴 떡볶이가 그녀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늘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댔지만 그 서툰 배려 속에 담긴 온기는 유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그녀 역시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재 소파에서 잠든 그의 지친 얼굴을 보았고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야 하는 그의 어깨에 얹힌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냉정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지독한 외로움을 보았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잠든 그를 발견한 유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순간 그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를 뿌리치지도 않았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들은 계약서의 조항을 넘어선 인간적인 교감을 처음으로 나누었다. 그들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갑작스러운 위기였다. 새벽녘 유하는 극심한 복통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그녀의 비명소리에 달려온 태주는 창백하게 질린 그녀의 모습에 평소의 냉정함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는 다급하게 그녀를 안아들고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차 안에서 그녀의 손을 잡은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후계자를 잃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 서유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다행히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일 뿐 아이와 산모 모두 무사하다고 진단했다.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태준의 모습을 보며 유아는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들 사이의 얼음벽은 눈에 띄게 허물어졌다. 태준은 귀가 시간을 앞당겼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의 디자인에 대해 묻기도 했다. 그는 심지어 그녀에게 최고 사양의 태블릿 PC와 전문적인 디자인 도구들을 선물했다. 그것은 그녀를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디자이너 서유하로서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김민석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유하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그날 밤에 호텔 사진과 함께 기억나 우리 할 얘기가 있을 텐데 라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유하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잊고 싶었던 과거가 이제 막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그녀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다. 만약 태준이 그날 밤의 진실을 정확히는 민석이 꾸며낼 거짓된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자신을 경멸하고 아이까지 빼앗아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삭제했다. 이것은 태준에게 말할 수 없는 그녀만의 끔찍한 비밀이었다. 그날 밤 유아는 휴대폰을 쥔 채 불안에 떨며 잠 못 이루었다. 그리고 다른 방에서 태준은 그녀가 그린 새로운 호텔 스위트룸 디자인 스케치를 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감정적인 벽은 허물어지고 있었지만 외부의 위협은 바로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위태로운 행복과 불길한 그림자가 공존하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서유아가 자신의 문자 메시지를 무시하자 김민석의 조급함은 분노로 변했다. 그는 그녀가 순순히 자신의 협박에 넘어오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며칠을 잠복한 끝에
그는 유아가 어머니의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혼자 나타난 틈을 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탐욕과 비열함만이 가득했다. 서여유아, 네가 감히 내 연락을 무시해. 네가 지금 누구 덕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잊었나 본데. 그는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협박의 가시가 돋쳐 있었다. 돈을 좀 준비해야겠어.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직접 권태준 회장님을 찾아가서 그날 밤의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는 수밖에. 하지만 지금의 유아는 과거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뱃속의 아이와 자신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태준의 존재는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꺼져, 김민석.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권태준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너 같은 인간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민석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단순한 협박으로는 그녀를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더 크고 강력한 무기를 찾아 나섰다. 그는 지난 몇 주간 권씨 집안의 내부 사정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리고 권태준의 가장 큰 약점이자 적이 바로 그의 숙부인 권상철 부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권상철은 조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스캔들이라도 기꺼이 이용할 인물이었다. 민석은 그에게 자신이 가진 비밀을 팔기로 결심했다. 민석은 은밀하게 권상철에게 접근했다. 그는 권상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준비한 왜곡된 버전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을 서유아의 야망에 이용당한 순진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유아는 원래부터 야망이 큰 여자였습니다. 돈 많은 남자를 물어 임신 공격으로 인생을 바꿔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날 밤 사실 그녀는 박 이사를 목표로 했지만 운 좋게 권 회장님과 엮이게 된 겁니다. 교활한 늙은 여우인 권상철은 민석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이야기가 쓸모 있는지의 여부였다. 그는 민석의 이야기에서 권태준을 무너뜨릴 완벽한 기회를 발견했다. 그는 민석과 기꺼이 손을 잡았다. 그들의 추악한 동맹은 그렇게 맺어졌다. 그들은 이야기를 뒷받침할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한편 태준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의 보안팀은 민석이 병원에서 유에게 접근했던 사실을 즉시 보고했다. 그는 그날 밤 유하를 추궁했다. 유하는 겁에 질려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결국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자신이 어떻게 호텔방에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치욕스러운 진실까지는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불완전한 진실은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의심의 균열을 만들었다. 태준은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낌새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권상철과 김민석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의 본능이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권상철과 민석의 계획은 구체화되었다. 그들은 며칠 뒤에 있을 로얄 크라운 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발표 기자회견을 결전의 날로 잡았다.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민석이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폭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스캔들이 보수적인 이사회를 뒤흔들고 권태준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가올 운명을 모르는 채 유하는 태준의 아내로서 기자회견에 참석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었다. 태준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태도와 숙부의 수상한 움직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을 느끼며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권상철과 민석은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칼날을 갈고 있었다. 모든 인물들이 이제 피할 수 없는 파국의 무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로얄 크라운 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발표 기자회견장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권태주는 단상 위에서 특유의 카리스마와 냉철함으로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다. 서유아는 맨 앞줄 그의 아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침착해 보였지만 드레스 아래 그녀의 손은 불안감에 차갑게 젖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곧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는 듯 불길하게 뛰고 있었다. 태준의 발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연 회장 뒤편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잠깐 여러분 모두가 아셔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창백하지만 어딘가 비장한 표정의 김민석이 보안 요원들의 저지를 뿌리치며 단상을 향해 돌진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권상철 부회장이 나서서 보안 요원들을 말렸다. 이보게들 젊은이가 저렇게 절박하게 할 말이 있다는데 드러나 봅시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김민석에게로 쏠렸다. 그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열정적으로 준비된 거짓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야망에 찬 꽃뱀 서유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진 비련의 남자로 묘사했다. 그는 그녀가 처음부터 돈 많은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계획을 세웠고 그날 밤 스스로에게 약을 먹여 결백한 척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손에서는 조작된 문자 메시지와 입금 내역 같은 증거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연 회장은 충격과 혼돈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유아를 향해 질문을 소나기처럼 쏟아냈다. 이 사진들은 경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유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최악의 악몽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현실이 된 것이다. 그녀는 단상 위의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경멸과 분노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권태준은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그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김민석의 광기 어린 연설을 끝까지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침내 민석이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쳤을 때 태준은 그저 마이크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는 장내를 얼어붙게 만드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전부인가? 태준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의 등 뒤 프로젝트 로고를 띄우고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새로운 화면으로 바뀌었다. 김민석 씨의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롭군요. 훌륭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팩트를 보여드리죠. 그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스크린에 가장 먼저 재생된 것은 음성 파일이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며칠 뒤 민석이 친구와 통화하며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는 내용이었다. 내가 마침내 승진했다. 유하를 박 이사방에 하룻밤 들여보낸 대가이지. 녀석이 망설이길래 내가 좀 설득을 해줬거든. 그의 목소리는 당시 유하에게 약을 먹였던 정황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었다. 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두 번째 증거는 호텔의 공식 보안 기록과 비서의 진술서였다. 그날 저녁 권태준이 보안상의 이유로 박 이사와 방을 바꿨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것은 민석의 모든 주장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유하가 태준을 노린 것이 아니라 민석이 유하를 태준의 방으로 보낸 꼴이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에는 권상철의 유령 회사에서 김민석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금융기록이 떴다. 상황은 완벽하게 뒤집혔다. 기자들은 이제 경악과 공포에 질린 김민석과 권상철에게 카메라를 돌렸다. 태준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내 아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공할 자신도 없는 비겁한 남자와 자신의 자리에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남자가 꾸민 비열한 음모의 희생자입니다. 그녀는 꽃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생존자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넋이 나간 채 횡설수설하는 김민석을 연행했다.
권상철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퇴로는 막혀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주는 소리치는 기자들을 무시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있었다. 그는 충격과 눈물 속에서 굳어있는 유해계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며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의심이나 계산이 아닌 깊은 미안함과 맹렬하게 타오르는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그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집에 가자. 그는 적들의 폐허 속에서 그녀를 이끌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 나갔다. 기자회견장에서의 폭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다. 권상철 부회장은 배임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그룹에서 즉시 축출되었고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명예와 권력을 한순간에 잃었다. 김민석은 성매매 알선 공갈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법의 심판은 빠르고 냉정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추락한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지켜보며 정의의 실현에 안도했다. 모든 거짓이 거치고 난 펜트하우스에는 무겁지만 맑은 공기가 흘렀다. 권태주는 서유화의 앞에 서서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사과를 건넸다. 미안해. 당신을 믿지 못했어. 당신을 그런 끔찍한 상황에 혼자 서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한 것도 미안해. 그는 자신의 조사가 처음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어느새 그녀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변해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서재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옭아매고 있던 결혼 계약서를 가져왔다. 그는 의심과 필요로 시작된 이 종이조가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눈앞에서 그들의 위태로운 시작을 상징하던 계약서를 힘주어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제 당신은 자유야. 원한다면 떠나도 좋아. 그래도 당신과 아이의 평생은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책임질게. 그는 자신이 빼앗았던 선택의 자유를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이제 유한은 더 이상 희생자도 계약의 파트너도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구원해준 남자. 어느새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남자. 그녀 역시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제어도 언젠가부터 이 차가운 곳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차가웠던 주인이 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의무가 아니라 제 마음이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해요. 그녀의 고백에 태준의 마지막 이성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 청혼했다. 그는 더 이상 계약이나 재정적 안정을 제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심장과 존중, 그리고 평생 진정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겠다는 약속을 바쳤다. 유아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태주는 그녀에게 또 다른 선물을 내밀었다. 그것은 로얄 크라운 호텔 체인을 위한 새로운 프리미엄 가구 및 디자인 라인 론칭 기획안이었다. 그리고 그 기획안의 수석 디자이너 자리에는 서유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당신의 재능을 봤어. 이제 세상이 그것을 보게 할 차례야. 그는 그녀를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닌 한 명의 독립된 예술가로서 존중하고 지지했다. 1년 반 후 화창한 봄날, 강남의 한 갤러리에서 서유아의 첫 번째 디자인 쇼룸, 유하의 공간, 오픈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 디자인계가 주목하는 자신감 넘치고 재능 있는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파티장 한쪽에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미소로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그들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품에 안은 권태준이 서 있었다. 아이는 아빠를 쏙 빼닮은 눈으로 반짝이는 갤러리 안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축사를 마친 유아가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태준은 그녀를 보며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들을 그녀에게 안겨주고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서유하. 그녀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가족이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하룻밤의 실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비극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상처를 보듬으며 피워낸 진정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신뢰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들은 함께 자신들만의 밝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냈다.